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공청회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및 연구자 그룹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부처, 산학연 다방면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원래 이 공청회를 준비할 때 주제는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코로나가 끝나도 또 팬데믹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면서 저희가 조금 이런 논의를 이제 본격화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그리고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동시에 주최를 하였고요. 오늘 공청회에서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영 회장님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배병준 이사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암정복추진기획단 김대용 단장님의 축사,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들의 발제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강진영 회장님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배병준 이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 강진영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자리해 주신 업계 관계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산업 및 보건, 경제, 국제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영향을 주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임상연구에 대한 규제기관의 규제 강화와 치열한 국가 간 경쟁으로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팬데믹 시대의 국가적 임상연구 지원체계 및 연구자 그룹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팬데믹 시대의 한국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주제로 공익적 다기관 임상연구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고 임상연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익적 임상연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선순환적인 임상정보 연구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임상연구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연구자들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논의 궁극적 목표는 암 진료 분야의 발전을 통해 암 환자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암 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방면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서 국내 암 치료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암 치료와 연구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겸 국가감염병 임상시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배병준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행사를 우리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공동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진형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님과 발표를 진행해 주실 연사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팬데믹 시대의 한국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1,433건 중 공익 목적의 연구자 임상시험은 886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의 연구자 임상시험이 임상연구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글로벌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신약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의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재단은 금년 3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임상시험 산업 육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임상시험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단의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IIT와 SIT 중 공중보건 위기대응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소위 공익적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파일럿 스터디 성격의 지원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6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당 5천만 원씩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감염병 임상시험 사업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19개 지역의료원과 3개 생활지원센터가 참여하는 국가감염병 임상시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임상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우리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2018년에 시작되었고 대단히 아쉽게도 희귀난치성 질환과 공중보건 위기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SIT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저희 재단이 마련하고 있는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반영되어서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다뤄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이 국가적 임상연구 지원체계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암정복 추진기획단 김대용 단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정복 추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김대영입니다. 우리나라 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국가임상시험재단 배병준 이사장님,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두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연구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점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다국적 제약사가 추진하는 주요 글로벌 임상연구의 총책임을 맡게 되면서 암 임상시험 분야의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인 임상연구와 국제적인 승인을 받게 될 신약이 수년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국가임상시험재단 그리고 국립암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다기관 임상연구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요법연구회가 주관하고 있는 연구자 그룹 중심의 공익적 다기관 암 임상연구 기반 구축 시범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자 주도의 암 임상시험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 진단, 치료, 예후 예측 향상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임상연구 선도국에 견주어서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기관 및 다학제적 암 임상시험의 활성화, 기존 임상시험 네트워크의 강화, 오프라벨 시험약 조달 및 비용 처리의 함의화,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 등 현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방역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의 롤 모델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환을 대표하는 암질환 임상연구 분야에서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들 현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의적절한 주제로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 시대의 한국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화면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소화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두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데 중요한 의견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및 공익적 임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분당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의 김지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김지연입니다. 저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공청회를 좌장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울 아산병원 윤신교 교수님께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및 공익적 임상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윤신교 교수님께서는 울산의대를 졸업하시고 학사, 석사를 거치시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현재 종양내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런 공익적 임상연구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시고 깊이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코넥에서 발주하고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서 수행했던 한국에서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단계, 유형, 주체별로 어떻게 이것을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연구의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이라고 했을 때 퍼블릭 인터레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기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행정학적으로는 다수인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스콥에 따라서는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을 초월한 그보다 상위의 가치 또는 수적 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입장의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을 공익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표방하는 임상연구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2007년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스폰서 이니시에이티드 트라이얼과 대비되는 연구의 개념으로 공익적 임상연구라는 워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개념은 3E의 공적 가치를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즉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effectiveness와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efficiency,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equity가 공익적 임상연구이다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익성이라는 가치가 임상 시험에 녹아들면 공익적 임상 연구는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국민 참여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적 가치를 가진 산출물을 도출해야 된다고 재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범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단은 2007년 이후 소위 SIT에 대비되는 공익적 임상연구가 국가주도로 수행되기 시작했던 근거창출 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을 그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익적 임상연구라는 워드는 사용되는 그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게 쓰여왔습니다. 가까이로는 국립암센터 암정목과제의 제환 요청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현안을 제시하는 면역치료제 효능 예측 가이드라인 개발과 같은 웨트랩에서의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까지 를 아우르는 연구를 지칭하기도 했었고요. 다른 모임에서는 진료 현장 근거 생산과 같은 페이즈 4 임상 연구가 공익적 임상의 주요 의제라고 제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SIT에 대비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중에 현존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분석에 한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 발굴을 위해서 환자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 즉 리얼월드 에비던스와 같은 형태를 공익적 임상연구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공익적 임상연구 정의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즉 정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공익이라는 말의 투입 자원이 공적 자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공적 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인 리소스이고 지원 결정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공익적 임상연구의 정의에 부합해서 적절한 기준 하에 지원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임상연구의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공익의 정의로 돌아가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불리한 소수를 우선 배려하는 이 공익의 정의에 근거를 한다면 현재 의뢰자 임상시험에 대비하여 SIT가 커버하지 못하는 임상연구의 미충족 수요는 무엇이냐? 다음과 같이 상당히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레어 디지즈 그리고 면역항암제 최적 용량을 탐색하는 이러한 SIT가 절대 하지 못하는 연구자 주도로만 가능한 이런 임상시험과 같은 분야가 미충족 수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국내 항암제에만 국한한다 해도 이러한 의약품 개발 지원이 어떠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의약품 개발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신약 임상 연구가 임상시험 이후에 임상 진입까지의 분야에는 그 지원 규모가 아주 상당히 적어서 여기에 이제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익적 임상 연구가 결코 리얼월드 에비던스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가진 그래서 국가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인정되는 연구는 현재 앞단의 기초과학 육성을 명목으로 한 투자와 뒷단의 공익적 임상 연구를 명분으로 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때문에 공익적 임상 연구의 정의가 한 단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발전되어 정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해외의 경우를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NIH에서 다양한 R&D를 이렇게 메카니스틱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부터 시장 진입 이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NIH 안에는 전임상 개발과 이후 임상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NCTN이라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매치와 럭맵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어서 유전자 분석 시대에 여러 스폰서를 아울러서 실제 효과 있는 임상시험 항암제를 되게 효과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NCI 매치 연구를 보면 여러 파마 컴퍼니를 아울러서 국가 주도의 NCI가 중심이 돼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된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런 연구의 산출물이 결국 환자의 생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국가가 기초 중개 연구와 임상 연구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포커스4와 같이 엄브렐라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이렇게 프로스테이트의 단일 약제를 국가 주도로 이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도 아메드라는 연구개발기구에서 산학 연병을 아울러 기초부터 임상까지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 국가 지원으로 이러한 유전자 기반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익적 임상 연구는 이렇게 주제와 단계 그리고 선정 평가 기준별로 정의를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신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바이오마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형평성 분석 연구까지 그리고 단계로는 중개 연구부터 임상시험 그리고 리얼월드 에비던스에 대한 연구까지를 임상 진입 가능성과 시장 실패 그리고 진료비 절감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재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표준요법을 개발했던 양질의 임상 연구 중에 하나인 로스원 전이를 동반한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세리틴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었는데 항암요법 연구에 소속의 다기관이 우리 국내에서 참여를 했었지만 국가에서 투입된 재원은 없었습니다. 또한 직장암에서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로 생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이 연구 역시도 가이드라인을 바꿀 만한 아주 좋은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주도로 수행되었고 국가 투입 재원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연구의 산출물인 직장암 환자의 생존 성적 향상이 공익성이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국가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산형 임상연구가 국립암센터 주도로 수행이 되었고요. 여기 김여롱 교수님은 계시지만 K마스터 연구도 국가에서 재원 투입을 결정해서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생존 성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공익적 임상연구로 현재
현재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 연구 분야에도 공익성이 인정이 돼서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이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적 임상 연구는 이전에 네카에서 정의한 정의에서 한 단계 좀 발전돼서 미충족 수요의 의료기술뿐 아니라 의약품,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임상 도입 후 자료 수집까지를 아울러서 3E의 공익적 산출물을 도출하는 모든 전주기 연구로 재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연구의 공적 자원이 올바른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컴팩트하게 아주 중요한 요점만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세션의 발표를 다 들은 후에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김범석 교수님께서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논의 중에서 임상시험 연구자의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범석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도 졸업하셨고 이후 전공의 전임 및 거쳐서 조교수, 부교수,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에서 임상시험 연구자의 관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종양내과 의사이면서 임상시험, 그중에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몇 번 이제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갖고 제가 이제 암 영역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암에서 시판 허가가 된 B라는 항암 약을 다른 A암에서 다르게 적용을 한다. 가령 이제 2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이제 1차 치료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적응증 변경 이런 연구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 A라는 암에서 시판 허가된 B라는 항암 약을 어떤 C라는 암에서 좀 적용을 해보겠다. 이 경우는 이제 적응증 추가가 되겠죠. 대부분은 희귀난치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희귀암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어떤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굉장히 외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귀암에서 적용해 본다 이런 연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직 시판 허가가 되지 않은 개발 중인 뭐 B라는 항암제를 A라는 암에서 적용을 해본다. 이게 시판 허가가 된 약이냐 안 된 약이냐가 나중에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이제 연구들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조합을 이용하는 연구도 가능합니다. B라는 항암약이랑 D라는 항암약을 같이 써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판 중인 약을 비교해보고 유효성을 재평가해보는 그런 연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A라는 암에서 시판허가 된 B라는 약이 리얼월드 세팅에서 즉 실제로 썼을 때 SIT만큼의 성적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가능하고요. 또 A라는 약에서 시판허가 된 약이 B라는 약도 있고 D라는 약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비교하려면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 주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유형들이 결국에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암, 제약회사에서 관심이 없는 이런 암종들은 분명히 연구자 주도로 이제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암 영역의 치료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 주도 임상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러니까 SIT가 아니라 IIT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장점이 많은 것이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은 한마디로는 환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연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허들은 4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약회사를 설득해오는 과정입니다. 이따가 또 이제 제약회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제약회사를 설득해서 약을 받아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규제기관이라든가 IRB라든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상당히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약을 주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어떤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상업적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의 개발 방향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만 연구자에게 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를 이제 설득을 해서 약을 받아오는 과정들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들은 아닙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연구자에게 약을 줘야 될 니즈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좋은 연구로 제안을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약을 주지 않아서 이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산 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 될 텐데요. 과연 이게 누가 펀딩을 대야 되느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이익은 환자분들이 보는 거가 되겠지만 이 환자분들의 이익이 환자분들의 혜택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어떤 퍼블릭 펀딩, 정부 주도의 펀딩이 중요하다고 이제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이 과정들이 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 과제들이 간혹 뜨기는 합니다. 연구자 하기는 하는데 보면 일단 액수가 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사실 요즘에 ECRF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도 5,000만 원, 1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원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지원이 있는 것이 낫지만은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선진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자가 느끼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식약처 허가 과정인데요. 일단 또 식약처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현장과는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어떤 정책적인 선에서는 뭐 규제도 풀고 뭐도 하고 다 이제 좋다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막상 이제 실무선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규제들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뭐 늘 하지만 현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이 이제 4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요양급여 적용 신청인데요. 굉장히 분명히 진일보된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자 주도 임상을 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어떻게 보면은 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막상 실무하시는 연구간호사분들이라든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서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서 또 질의를 해보면은 그쪽 실무자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소화된다면 연구자 입장에서 허들이 좀 더 적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오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질문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규제기관에서 연구자 임상에 대한 시각이 어떠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제가 좀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비슷한 공청회에서 예전에 이제 식약처에서 나왔었던 담당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구자 주도 임상제 심의를 하다 보면 연구자들이 왜 연구자 주도 임상을 굳이 하려고 그러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공청회에서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놀랐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버짓도 없고 제한된 리소스 많지도 않고 어떤 프로토콜도 보면은 SIT만큼 완벽하지도 못한데 굳이 이걸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 하셨었던 걸 보면서 그래도 연구자 주도 연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어떤 괴리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다른 허들,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퀄리티 이슈입니다. 요즘에 SIT나 IIT나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SIT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면서 어떤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SIT에 준한 메소돌로지, 어떤 페이퍼워크,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IIT에도 분명히 요구가 되고 있지만 레귤레이션이 늘어나는 측면도 같이 동반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페이퍼워크 결국 다 인건비, 인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퀄리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를 더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도 분명히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떤 것들이 중요하겠느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IIT가 SIT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더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펀딩입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펀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IIT 본연 장점 중에서 저는 선정 제외 기준을 굉장히 리얼월드 세팅에 가깝게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얼월드 데이터 모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소위 프래그마틱 클리니컬 트라이얼, 실용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활성화한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에비던스를 더 강한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 수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들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범석 교수님의 열띤 발표를 잘 봤습니다. 나중에는 실전 경험이 드러나면서 격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 중에서 제약회사의 관점에서 한국 로슈의 김요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요한 선생님께서는 백그라운드가 의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임상양리학을 전공하셔서 아산병원에서 전공 임상 강사 마치시고 한미약품 거쳐서 현재 한국 로슈의 의학부에서 카운티 메디컬 리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약사는 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항암제 쪽에서 교수님들 또 학회와도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자리에 일단은 불러주신 걸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단 회사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좀 가급적 꼭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를 전달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2014년인가 그때쯤에 서울대 방영주 교수님이 일부 연구자분들과 협력하셔가지고 IIT Made Easy,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연구자 임상주도 시험을 잘하는 법, 일종의 그런 책을 출판하셨었고요. 당시에 그 책에서 보면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베네핏과 관련해서 이미 앞에 김범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뭔가 로컬 관점에서 보완하는 부분, 또 학술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촉진해서 결과론적으로 환자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갖는 혜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몇 가지 챌린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앞에 언급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중복되기는 합니다. 펀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제 환자들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라는 관점이 있고요. 사전 질문에서도 유사한 질문 하나 주신 게 제약사 관점에서 연구자 주도 시험의 퀄리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냐고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 부분에 다들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내부 임상시험 센터 내에 ARO 같은 게 있으면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활용하신다든지 또는 내부 인터널 오디시 가능하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퀄리티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드린 베네핏과 챌린지를 양쪽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도 어느 의사결정을 통해 펀딩을 해드리거나 약을 공급해드리거나 이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갭을 항상 생각하면서 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선 연구자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뭔가 1단계가 진행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돼서 퍼블리케이션까지 도달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지만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면의 회사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한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부에서 계속 순환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컨트랙을 맺게 되더라도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도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이 바뀌거나 또 여러 가지 임상시험 특성상 이슈가 발생하면은 앞에 같은 과정을 여전히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그 일종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큰 글씨로 보면은 되게 심플한 내용이긴 합니다. 뭔가 연구자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내부에서 리뷰를 하고 의사결정을 전달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작은 글씨를 보시면 사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연구자분들은 연구자분대로 수고하시고 내부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을 그거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리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디시전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받는 피드백은 지나치게 기간이 긴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적절한 시점에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피드백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엔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즉 베네핏과 챌린지를 계속 고려하면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연구자분들과 회사 사이에 서로 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잘 넘어가서 실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는 이 임상시험 데이터가 정말 프랙티스와 연결이 되느냐.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이 있습니다만 정말 프랙티스 연결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설득을 하고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는 숙제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실례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국내 사례이긴 하고요. 2013년에 그 항암요법 연구회 그 중에서 대장암 분과위원회에서 에이셉트라는 연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여했었고요. 약 600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했고 등록 기간도 약 2년 가까이 걸렸던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는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2018년에 논문으로 출간되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보통 임상시험, 연구자도 임상시험에서 회사 관점에서는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했구나 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항암요법 연구회층에서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환자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법 자체가 아직은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라벨에는 없는 요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심평원과 직접 협상에 임해 주셨고 그 결과 올해 3월에 허가 외 사항으로도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만 봤을 때는 사실은 앞에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담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학회와 제약사 또 이것을 평가해준 심평원도 사실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네핏을 고려해서 사실은 모두 협력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민될 포인트는 이제 제약사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례가 혹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왜냐면은 앞에 언급드린 임상시험에 사용된 약품 자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페이턴트가 끝나고 흔히 말해 스티커가 만료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네릭 약도 나와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사실상 투자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약인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당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거에 바로 적용하자고 했을 때 바로 허들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호주의 사례이긴 하고요. 같은 날에 실린 세 가지의 기사입니다. 하나는 학회에서 릴리즈한 기사고 첫 번째 줄은 내용인즉슨 어떤 폐암 연구가 정부와 업계에 동시에 서포트를 받게 되었다라는 학회에서는 이제 기사를 내보낸 거고요. 동시에 그날 정부에서 내보낸 기사는 우리 정부는 이 폐암 연구에 $500만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정부에서는 기사를 낸 거고요. 밑에는 이제
회사에서 기사를 낸 건데 우리도 정부와 함께 이 스터디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낸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냈다는 자체보다 실제 뭐 기사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과연 뭘 하기 위한 거냐라는 건데요. 실제 이제 호주에서는 폐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요새 이제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각각 기관별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학회랑 정부와 또는 업계가 협력해가지고 큰 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펀딩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 회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도 기여를 하고 정부도 기여하는 구조로 실제 임상시험이 디자인, 그러니까 일종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고요. 이게 디자인이 돼서 실제 현재 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몇 가지 사례와 앞에 간단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제약사 관점에서 봤을 때 각각 즉 특히 우리나라 지금 임상시험이 발전한 상황에서는 학계와 업계 정부 모두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계도 학계대로 계속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 업계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계속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나름 규제를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갭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을 합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 거냐. 왜냐하면 결국엔 이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업계 입장에서는 더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학계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그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환자를 위해서 당연히 각자의 자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기차가 철길로 각자의 길도 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세 기차가 연결돼서 같이 가는 사례도 보여야 환자 입장에서도 또 정부 입장에서 서로 봤을 때 협력해가지고 환자들이 큰 도움을 얻는구나라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약사 입장에서도 계속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수록 저희도 이 부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요한님 발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세 번째로 이제 규제 당국의 관점을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 김정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미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여쭤보고 접촉하는 임상 제도과, 근데 식약처의 그 직제 개편이 있었어서 임상 제도과가 임상 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정책과 과장님을 맡고 계시고 역시 백그라운드는 메디칼이시고 그래서 한림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임상 시험 관련된 여러 업무를 통해 저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식약처의 임상정책과의 김정미입니다. 저한테 요청해 주신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의 어떤 규제 당국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받았고요. 이게 제가 나가야 되는 건지 복지부한테 미뤄야 되는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잘 쓰는 식약처가 승인하는 임상시험의 현황으로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가 처음에 IND 제도라고 하는 임상시험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작된 건 2002년이고요. 지금 데이터에 보면 2004년부터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시험의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IND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증가되는 전체적인 어떤 토탈로 봤을 때는 급속하게 증가했고요. 그게 이제 많은 역할에 있어서는 글로벌 임상시험의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2012년 이후에는 이런 어떤 승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플라티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저희의 많은 고민은 있고요. 여전히 IND 제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시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약처 승인 임상시험에 있어 연구자 임상시험의 포션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승인된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한번 좀 열어봤고요. 2015년부터 그 작년 올해까지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국내 임상시험에서의 그 연구자 임상시험의 포션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015년까지는 아마 그 국내 임상시험에서 100여 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 17년부터 조금 더 그 증가폭은 있지만 그거에 있어서 큰 상승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국내 임상시험에 있어서의 연구자 임상시험의 포션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사 임상시험이 물론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그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포션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연구자 임상시험은 또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질환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온콜로지 임상시험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온콜로지하고 헤마토 온콜로지를 봤을 때 전체 연구자 임상시험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큰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온콜로지 임상시험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그룹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느껴지는 어떤 데이터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러면 연구자 임상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저희의 법령상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자 임상시험은 약사법령상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개인, 물론 이제 뭐 회사나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일 수 있지만 연구자 임상시험은 승인을 받은 개인으로서 봐야 될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연구자 임상시험에 갖고 있는 디파인을 하기는 어렵고요.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저희가 스폰서 인베스게이터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이 당시에 보면 의뢰자로서 시험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물론 최종적인 골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허가를 위한 어떤 권한을 갖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받은 자이긴 하지만 연구자 임상시험이 갖고 있는 역할은 품목 허가를 승인한 나중에 허가받는 어떤 권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책무에 대한 것을 갖는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임상시험 의뢰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 의뢰자는 저희 규정 속에서는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제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니시에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딩까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의뢰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시험 책임자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익숙한 연구자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관에서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구자 임상시험에 있어서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시험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임상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마 의뢰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시험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퀄리티를 어슈어할 수 있는 역할들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그 모니터링이나 품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규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라고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사 임상시험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면 임상시험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증례기록서가 설계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절차이고 이런 임상시험을 할 때 의뢰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규제기관 관점에 특히 임상정책과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런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그리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으로 대상자,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뢰자의 역할들이 강화돼야 되고 연구자 임상시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의약품에 대한 공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허가의 목적이 아니라면 아까 허가 외에 어떤 그 급여에 대한 어떤 자료를 쓰려면 사실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쓰기가 굉장히 규제기관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 그리고 완결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뢰자 임상시험의 어떤 그 제약사의 관점과 달리 그러면 연구자 임상시험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모든 걸 다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자 임상시험에서 의뢰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더 필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자료의 완결성을 위한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하려면 현재 페이퍼가 아닌 이제 증례 기록서로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이렇게 증례 기록서 ECRF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자료들이 관리가 되고, 그 자료가 잘 완결된 자료, 잘 클리닝이 돼서 나중에 어떤 목적한 바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모니터링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전성 평가 체계하고도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의 안전성 평가 체계는 사실은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되고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이상 반응들을 평가하고,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과정들, 그래서 임상시험을 계속 할 건지 멈출 건지 중지할 건지를 판단하는 어떤 절차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뭐 이거는 연구자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강화하기를 저희가 요청하고, 향후에 이런 역할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레커멘드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것을 그러면 보상할 것인지, 그 보상의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의뢰자로서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의뢰자로서의 연구자라고 하면 이제 시험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익숙한 일이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큰 어떤 고민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항상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비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 동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손상과 관련된 어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너무 베너핏을 강조하는 어떤 설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이 임상시험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관점, 연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설명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어떤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어떤 보상이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얘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얘기는 여태까지 한 것들에 대한 어떤 썸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뢰자로서의 어떤 역할들, 자료의 완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양한 체계들이 존재해야 되고, 이거는 연구자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펀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펀드 속에서 전자자료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이러한 자료가 잘 분석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정보들이 오픈소스로서, 특히 항암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모든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펀드는 또 하나는 어떤 전자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과 관리,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임상시험의 어떤 자료의 어떤 완결성, 그것들을 나중에 더 규제기관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식약처 아니면 복지부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미 과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연달아 세 분의 연좌를 통해서 각각 연구자, 그리고 제약사, 그리고 규제당국, 식약처의 관점에서의 저희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같이 논의를 해봤고요. 네, 오늘 나온 말만 다 해결해도 굉장히 우리나라 의학이 한 단계 점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듭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패널 토의를 통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강진영 회장님께서 세션을 운영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틈틈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꼭 논의가 되지 않아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내년에 정책 제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네 분의 연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처음 연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여롱 교수님, 고려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뭐 굳이 긴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K마스터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사업단 단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에이시안 온콜로지 소사이티의 이사장 프레지던트로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딱 10분 동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것은 국가 차원의 펀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주제가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여롱입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또 왜 국가의 펀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앞에 다른 연자분들께서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큰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대개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은 많은 연구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또 그 의뢰자가 주도하는 목적의 그런 신약의 인허가 그리고 시장 진입을 하겠다는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신약이 개발될 때는 의뢰자가 그 신약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 것까지는 그 약의 전체 개발의 5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임상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 약의 유용성을 더 많이 개발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의뢰자가 주도했던 용법 용량보다 훨씬 더 적절한 용법 용량을 찾아서 나중에 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적게 겪으면서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렇게 단계들 발전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펀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임상연구에서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중간에 그레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의 개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연구자가 주도해주는 분야도 있고 또는 이미 시판되고 표준치료제로 도입이 된 이후에도 그 약의 적절한 사용 범위와 또는 다른 약과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그래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만이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국가에서의 펀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그레이존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간혹 국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크리티시즘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외국계 제약회사의 약의 어떤 사용 확대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 국가가 임상연구에 임상시험에 돈을 대줘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전 국민이 갖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공공적인 연구비를 투입을 하시는 이 관계기관 또 전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낼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효율적 임상시험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임상시험의 참여가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감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우수한 임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임상시험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이런 다국가 임상시험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과학적 수준과 공익적 목적의 다기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정부의 제도 개혁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는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밀 의료 시대에 접어들면서 암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임상시험 디자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과거의 어떤 세포독성 항암제 가지고 여러 암종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표적 치료제로서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자를 셀렉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바이오마커 기반 임상시험들, 그리고 특정 바이오마커 양성 환자를 인리치먼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인원을 스크리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환자들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 단독으로서는 바스켓 트라이얼이나 엄브렐라 트라이얼을 시도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마스터 프로토콜 플랫폼 트라이얼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대규모 임상시험 플랫폼은 정부 주도 혹은 대형 암 전문 병원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의 지속적인 유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콜, 마스터 프로토콜 트라이얼이 다양한 하위 연구 구조를 통해서 환자 간 또는 환자의 체내에서의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특정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고, 또 2가지 이상의 표적 치료제를 병용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 가지 어떤 하나의 제약회사에서 자기네 파이프라인만 가지고서 할 수 없는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을 투여합니다. 또한 바스켓 트라이얼, 엄브렐라 트라이얼에서 만약에 그 표적이 없으면은 그냥 표준치료군으로 가거나 또는 그 임상시험에 참여가 탈락되는 환자들을 전부 다 수용시킬 수가 있고, 하나의 타겟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환자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른 타겟에 대한 임상시험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 트라이얼이 마스터 프로토콜 트라이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는 반드시 국가의 어떤 인프라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라이얼에서 국가가 임상시험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줄 때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임상시험 약지 확보는 실제로는 그 신약을 소유권을 개발 신약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가 개발 전략과 단계에 따라서 그 약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는 철저하게 은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 약을 사용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등재 또는 허가 확대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과연 이 국가에 우리가 그 약을 굳이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규모 환자가 확보가 가능한 미국 또는 EU에만 허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경우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의료자 주도 임상시험과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저희가 그게 여러 그 관점이 제약회사와 같이 맞아떨어졌다 하더라도 통관 비용, 그리고 만약에 그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허가가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그 약의 약가를 따져서 우리나라에 통관될 때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구기관에 분배되고 또는 저장되고 각 사이트에서 보관될 때 그 필요한 비용들을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진단 플랫폼은 과연 현재 어베일러블해서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환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진료에 도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건 표준화되어 있느냐. 임상시험 참여 환자의 표준진료 보험급여는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의료자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임상연구요양급여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표준진료에 대해서 급여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도 허가 내 또는 허가 초과 범위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이거는 반드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운영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자도 임상시험에 하나를 러닝하는데 보통 5억 내지 7억 원이 필요합니다. ECRF 비용만 1억에서 1.5억 정도 필요하고 매년 CRO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그 정밀사업단의 예타 보고서에서 기획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R&D 연구비 투자 비용을 평균적으로 2억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무조건 하나의 임상시험을 가름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 우리 연구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시간과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비에 산정을 하지 않고
아주 정말 실비 그리고 퀄리티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계획서에 연구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R&D 연구비 펀딩 계획을 잡을 때 임상시험 하나에 필요한 비용은 2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현재 가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바꿔야 될 문제고요. 임상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해서 허가 확대 및 급여 확대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환자에게 베네핏이 제공이 돼야지 그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만 베네핏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기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그리고 심평원들이 모두 다 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점의 시작은 환자 중심 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암 전문 의료의 임상시험의 가치는 여기에 참여하는 환자, 연구자, 그리고 산업체, 정부 모든 참여자들의 베니핏이 돌아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열정을 디보트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 그 진행이 물 흐르듯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한국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한국에서의 임상연구 위상제고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이 사이좋게 발표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박연희 교수님,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현재 항암요법연구회 유방암 분과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연자께서는 한국 아이큐비아 전무로 계신 신수경 전무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에서의 임상연구 위상제고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또 김범수 선생님 이어서 김요령 선생님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모처럼 속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코비드-19 덕분에 이와 같은 또 코로나와 관련된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 많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AACR에서 코비드-19 앤 캔서라는 버추얼 온라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만 3일에 걸쳐서 있었고 여기에 텔레비전에 요즘 잘 나오는 안토니 파우치 분이 키노트 렉처를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more than just a common cold 이런 주제로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의 사스와 멀스에 이어서 코비드-19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커먼 콜드가 아니며 인플루엔자보다도 독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강의를 하셨고요. 저는 오늘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임팩트를 보기 전에 잠시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거로 저희 병원의 경험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다 다른 병원에서 모두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트리아징, 프리스크리닝, 스크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서 코비드-19에 대처하면서 거의 모든 환자를 예전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환자와 가족, 그다음에 직원 모두가 항상 이런 준비된 서베이를 통해서 병원에 들어올 수 있고 트리아지 시스템과 그다음에 성인 발열 구역, 그다음에 입구를 통해서 발열이 있거나 히스토리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코비드-19이 의심스러운 환자는 병원에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잘 트레이닝된 것은 사실 그냥 갑자기 코비드-19에 대처하는 것이 저절로 형성된 건 아니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2015년에 멀스 아웃브레이크를 통해서 코리안 병원들 혹은 환자들 사이에 러닝이 많이 돼서 이미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온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팬데믹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6월에서 8월 정도의 2개월 기간이었는데도 매우 힘들었고 매우 길게 느껴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을 캔서 환자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외래 환자는 다 히스토리를 미리 해서 프리 스크리닝과 트리아징 시스템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는 전수조사로 코로나 저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 여기 계신 김연호 선생님과 이수연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2019년과 20년을 비교해서 캔서 환자의 치료 형태를 갖다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모세라피의 넘버나 참여하고 있는 그다음에 받고 있는 검사의 종류가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해서 이재희씨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매우 뜻깊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구조처럼 지난 7월 달에 AACR에 있던 COVID-19 캔서의 그 세션 중에 보시면 Regulatory and Operational Implication of Cancer Clinical Trial Change During COVID-19이라는 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신 분처럼 빅파마와 인더스트리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터티브와 그다음에 아카데미아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터티브 그다음에 FDA와 NCI에서 각각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저는 사실 슬라이드를 얻으려고 이거를 돈을 주고 들었었는데 사실 그냥 자유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돌려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제 텔레메디슨, 텔레헬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텔레헬스는 늘어나고 대면 진료는 줄어들고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여기서도 진단을 받아서 상의를 하거나 디시전 혹은 터미널 케어, 팔리어티브, 엔드 오브 라이프 디스커션은 대면으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거 검사나 모든 치료 같은 거는 가능한 원격 진료, 텔레메디슨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매우 후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뉴 노멀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캡처하고 있습니다. 온콜로직 페이션트에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임팩트로 보면 이제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이 되지 않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런 데비에이션을 레귤레이터리 이슈로 어떻게 오버커밍하고 어느 정도까지 유두리 있게 받아들여지냐가 메인 토론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NC와 FDA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데비에이션된 내용이 세이프티나 에피커시에 있어서 어떻게 익스큐즈를 하고 또 어프루브까지를 가게 할 수 있느냐가 메이저 토론거리였고 앞으로 이것은 향후 당분간은 적어도 계속될 것이라는 토론을 주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메이저 관점은 아까 김정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데이터 인테그리를 이러한 코비드-19의 원격 진료를 통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환자에서 어떻게 키핑하느냐가 메이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더스트리와 인베스티게이터와 레귤레이터리로서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기 까만색으로 밑에 써진 내용은 이제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미싱 데이터를 핸들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리티를 GCP에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세이프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저해하지 않고 가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피저블하지 않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예로 칼트와 퍼스트 인 휴먼 트라이얼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의 퍼스펙티브로 보면 환자의 니드를 계속 오퍼튜니티를 우리가 킵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이 워킹을 하고 이 에어리어에서 워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디스커션해서 우리가 그것을 디시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파트너십을 각 분야에서 유지하면서 그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트 트라이얼도 함께 가는 것을 밸런스를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퍼스펙티브로 디스커션하였고 FDA와 레귤레이터리 퍼스펙티브는 페이즈 1 세이프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데비에이션을 어프루브할 것이고 어떤 것을 불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플렉서빌리티 이슈가 메인이었고 이럴 때 로컬 랩과 로컬 벤더를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익스큐즈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데비에이션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이냐가 메이저 이슈였습니다. 인더스트리 퍼스펙티브에서는 딜레이 되는 게 1번이고 R&D에 가장 많은 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래서 스피디와 플렉서빌리티, 킵 퀄리티를 그러면서도 유지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핫 디스커션을 한 1시간 정도 한 것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면 퍼브메드의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코비드-19의 캔서에 대해서 무수한 저널들이 퍼블리케이션 되어 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이 에어리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며칠 전에 인베스티게이터 미팅을 하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
그 CRA가 너네 원격 진료로 환자의 약을 보내줄 수 있어? 그게 피저빌리티인데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선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그 에듀케이션 하고 다시 오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아와 그 파마가 갖는 그런 간극이 되면서 이제 뉴 노멀이 미국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세컨드 웨이브가 되면서 한국의 임상시험이 다시 폭주하고 있는 현상을 선생님들도 많이 관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전에 멀스의 아웃브레이크를 이제 레슨 삼아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키모세라피 프로세스를 클리니컬 리서치에 확립을 했고요. 프로토콜을 제가 환자의 한 예를 들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입론된 환자였고 환자가 베리급 PR로 잘 유지가 되다가 미리 프리스크리닝에서 체스트 CT를 이발리에이션에서 찍었는데 이제 지지오가 보였던 거죠. 근데 환자는 아무런 히스토리도 없고 열도 없었는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 RT-PCR에서 네거티브인 다음에 다시 플랜드 키모세라피를 계속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 3주 후에 다시 열이 와서 응급실에 왔고 또 코비드-19 테스트를 했고 3번 리피트해서 하고 계속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데비에이션 없이 2주 딜레이 돼서 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를 쉐어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럼 그 RT-PCR 돈을 도대체 누가 되는데라고 첫 번째 묻고 그렇게 하면서 환자가 그동안 어디에 묵는데라고 묻는 데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을 능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 페이션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레디올로직 프리스크리닝과 그다음에 리미테이션이 없는 RT-PCR 테스팅으로 계속 메인테인을 하고 있는 10개월째 메인테인하고 있는 현상이고 현재 캔서 페이션트의 매니지먼트는 환자가 그 코비드-19으로 의심되지 않는다면 모두 제대로 하고 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메인이 주로 이제 프로토콜이 딜레이드 비짓되는 것으로도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QVIA의 신수경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한국의 임상시험 위상 재고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부탁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한국의 임상시험 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코비드 19이 우리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이나 혹은 R&D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임상시험 환경에서 한국이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비드-19의 임상시험 현황도 짧게 살펴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정미 과장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이랑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그 표는 전체 글로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현재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스터디 한 3.2%, 3.3% 정도의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8위로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 나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지난 5년간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큰 순위나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이 6위에서 8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된 IND 숫자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3.0% 정도의 임상시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IIT하고 SIT로 구분을 해서 보면 SIT는 이제 연평균 5% 이상의 증가가 해당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반면에 IIT는 사실상 170여 개로 계속해서 동일한 숫자로 이제 별 큰 증가 없이 유지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이제 한국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내에서 이제 우리 IQVIA 저희 회사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환자 등록 측면하고 저희가 올해 게시한 사이트 측면에서 각각 보시면 한국이 환자 등록 측면에서는 10위를 그리고 게시한 사이트 측면에서는 1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들의 이제 데이터를 따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몇 년 동안 그 데이터가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사실상 올해 환자 등록을 저희보다 많이 했던 다른 나라들을 보면 태국하고 호주가 있어요. 그래서 AP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데이터를 이제
살펴봤더니 호주하고 태국은 사실상 코비드19 연구를 이제 백신이든지 트리트먼트 연구를 많이 해서 올해 아주 짧게 환자 등록이 많았던 반면에 한국은 전통적으로 온콜로지 스터디가 많았고 온콜로지의 기여로 좀 더 지속적인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코비드19의 일시적인 영향을 제외를 하자면 사실은 한국이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환자 등록이 많은 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임상시험 이제 글로벌 현황인데요. clinicaltrial.gov 사이트에서 이제 10월 중순경에 제가 이제 캡처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데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코비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임상시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을 이제 따로 조금 확대를 해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중국이 이제 많은 임상을 진행을 했었고 한국은 당시에 clinicaltrial.gov에 등록된 임상은 총 18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서 승인된 임상을 따로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동일하게 10월 중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6개의 임상시험이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8개가 연구자 임상시험입니다. 연구자 임상시험의 승인 날짜를 보시면 대부분 3월, 4월 이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일 때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SIT들이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이 되는 형국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같은 이머전시 상황에서 연구자 임상시험이 사실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임상시험을 제공하는 약물을 제공하고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아주 효율적인 그런 임상시험 형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코비드19가 우리 헬스케어 인바이러먼트와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 회사 내부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초에 맥킨지에서 분석을 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맥킨지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텔레헬스 마켓이 미국에서 2,500억 불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 시장 규모가 1조 2,500억 불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거의 한 20% 정도는 텔레헬스 마켓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나 거기가 성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계속 얘기가 됐던 것처럼 이제 텔레비짓이 될 거다. 그리고 환자들이 먼 병원을 가지 않고 가까운 클리닉에서 이제 텔레비짓을 할 거다. 그리고 이머전시 케어도 그러니까 벌추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홈헬스나 그 외의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이용해서 해당 분야들이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들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온콜로지만 이제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봤는데요. 저희 그 보험 청구 자료를 미국의 보험 청구 자료를 이제 기반을 했던 그 자료고요. 코비드 상황이 한창 안 좋을 때는 환자의 방문이 한 70%, 80%까지 떨어졌다가 상황이 개선되었던 5월 이후로는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100% 수준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100% 돌아왔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뭐 8% 내지 10%는 매달 거의 이제 텔레비짓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도 환자들이 100% 과거와 같은 행태로 이제 비짓을 하지 않고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R&D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4월, 5월에 진행된 서베이라서 조금 지금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시에 대부분의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임상연구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임상연구를 지속성 있게 진행하겠다라는 대답을 이제 50% 이상의 회사가 냈었고요. 새롭게 진행하는 스터디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대답이 나오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임상시험, 지속적인 R&D를 진행하겠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와 이제 뭐 저희가 코비드 영향이 한창 심하던 때와 비교해서는 거의 오퍼레이션이 그 전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CRO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들어오는 이제 여러 오퍼추니티들을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들의 이제 R&D 투자 측면에서도 거의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활발하게 그런 이제 투자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지속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유럽의 EMA나 혹은 이제 그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어떻게 하면 지속성 있는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몇 번 릴리스를 하면서
이제 해당 내용들을 짚어주었고요. 그리고 저희 식약처에서도 사실은 가이드 형식은 딱 모든 가이드 형식은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심할 때 환자에게 이제 임상의약품을 직배송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내지는 리모트 모니터링을 가능하고 웹엑스 등으로 리모트 SDB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등의 이제 제안들을 저희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전반적인 가이드의 내용들은 가능하면 리모트 모니터링이나 센트럴 모니터링을 잘 이용해라. 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실 사이트 비짓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리모트 소스 데이터 베리피케이션도 가능하다. 뭐 그 외 일반적인 내용들은 앞서 이제 박연희 교수님이 짚어줬던 거하고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한국을 포함한 AP 리전하고 다른 리전들이 정말로 리모트 모니터링을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각 리전별로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리모트 모니터링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던 4월, 5월 시점에 다른 이제 리전들은 뭐 유럽이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북미 등은 대부분 100% 가까운 리모트 모니터링이 진행됐던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에 사실은 가장 이제 그 임팩이 컸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맥스로 한 15%, 20% 정도밖에 리모트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이런 형태 그 상황이 잘 매니지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당시에 이제 온사이트 비짓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모니터링 비짓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 데이터를 보면 한 30%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암만 해도 이제 문화적으로 AP 지역에서는 아직 리모트 모니터링에 대한 릴럭턴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었고요. 자, 앞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뉴 노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임상시험에서도 새로운 노멀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예견을 했던 건데요. 코비드 이전에는 스터디가 복잡하고 이제 유연성이 없는 프로토콜이었다면 코비드 이후에는 프로토콜을 간소화하면서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스터디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과거에는 온사이트의 오퍼레이션이 대부분이었으면 이제 향후에는 리모트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리모트 비짓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 그리고 과거 트라이얼 디자인은 뭐 100% 거의 대부분이 이제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많이 쓴다든지 뭐 이런 그 실질적으로 좀 더 플렉서블한 그러니까 트라이얼 디자인이 접목이 될 거다. 그리고 환자들도 사이트에 매번 나가지 않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리모트 비짓으로 환자 방문들도 진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전혀 뭐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회사에서도 느끼는 그 변화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런 변화들이 앞당겨지고 있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드라이브를 하는 걸로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5시 30분 시작인데요. 이 발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강지연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공익적 임상시험 이니셔티브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강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재단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관련해서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자 임상시험은 앞에서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감염 질환이나 아니면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이런 질환들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15일 기준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gov에서 저희 재단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거의 6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필요성이나 배경이나 필요성 부분은 이제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연구자 임상시험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염성 질환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9년 식약처 승인 임상 건수가 역대 최대 714건이 최대인데요. 그중에 연구자 임상시험은 25% 정도로 매우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실시를 해서 그 약 사용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연구자 임상 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싱가포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을 하게 된 필요성을 보시면 우선 정부 차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 해외에서 발표를 통해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이 의료비 감소라던가 아니면 신약 개발 비용을 감소한다던가 이렇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임상시험 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 연구 성과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신약 개발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등에서 사실은 이제 그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나오면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익적 임상 시험을 지원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구축을 그 중앙 정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초 자료들을 결과들을 이제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그 미출시된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신약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일부 해줌으로써 도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하는 기회를 상승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익적 임상시험 운영 체계를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담 기관으로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임상시험 이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 활용 부분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2020년대는 시범 사업으로 ECRF 구축 비용이랑 그다음에 최소의 그 인프라 비용, CRC 인건비 이렇게 지원 두 가지 종류만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좀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ECRF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걸 지원을 해드리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거기에 모이는 데이터들이 축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구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결과들을 선순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상시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임상시험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또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거나 이렇게 컨설팅 요청을 해서 현재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원 대상을 보시면 첫 번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저희 요양급여 적용 대상 연구에서 감염병 질환, 그다음에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및 간질환 대상 연구들을 선정을 했고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감염병 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으로 하는 그 임상시험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상시험 단계로 보시면 임상시험 계획, 승인, 그다음에 수행, 종료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 전 단계를 다 지원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계획과 임상시험 승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소한의 인프라 비용,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ECRF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 종사자가 들어야 되는 교육을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연구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1차와 2차 선정을 통해서 총 6개의 과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좀 이제 확대를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6개 과제인데 2021년에는 10개 이상으로 과제를 확대를 할 예정이고,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수행이 경험이 있었던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2021년에는 신진 연구자도 포함을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임상시험 기획과 아까 승인 단계에서 이렇게 2개 단계에서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질환은 감염병, 항암, 희귀난치성, 그리고 간질환으로 현재는 2020년에는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미충성 수요가 높은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공익적 가치가 높은 질환을 저희가 전체로 포괄적으로 해서 2021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도 현재는 그 외부 CRO를 이용을 해서 ECRF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12월 요때쯤 저희 자체 ECRF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ECRF 시스템을 활용을 하셔서 그 이제 개발 비용이 드는 ECRF 개발에 대한 비용을 조금 더 보강을 지원해서 비용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오늘 참석하신 그 발표자들을 모시고 패널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표하신 분부터 가장 마지막부터 좀 몇 가지를 여쭙고 20분 정도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질문 드리고 대답을 짧게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IIT 관리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한국 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교육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IIT 더 질적으로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뢰도가 향상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네.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IIT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항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세부적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연구자 주도 현재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위주로 사실 대부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연구자 부분, 그다음에 뭐 IRB 위원이라던가 이렇게 각각의 그 맡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이 세분화될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편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 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아까 윤신교 선생님이 그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무엇인가, 어디까지를 포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코넥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네네. 저 생각에는 아까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해서 많은 과제를 주셨는데 공익적 임상 연구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를 포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건가, 과제를.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작년에 용역 과제를 한번 좀 꼭 코넥에서 생각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드립니다. 네네. 이 선생님. 올라온 채팅 중에
두 가지 질문은 이 자리에서 혹시 좀 대답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국립암센터의 윤탁 선생님께서 그 식약처에 질문하셨습니다. 그 희귀암의 항암제 승인 규정을 보통 호발하는 암과 달리 적용하실 의향이나 논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혹시 희귀암의 경우에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은 답변 듣고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식약처 승인이라고 하는 건 임상시험 승인인가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그 연구자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사법에서 정한 허가 목적의 제약사 임상시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고, 그래서 현재 그 연구자 임상시험에 특히 허가된 의약품을 갖고 하는 시판 의약품을 갖고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제출 자료 요건은 임상시험 계획서, 그 다음에 이 임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문서, 대부분 아마 그 저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임상시험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질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임상시험 승인 이후에 네. 그 결과를 가지고 네. 실제 승인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의 승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허가나 아니면 그 식약처는 아마 허가일 것 같고요. 그 허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의약품의 인디케이션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그 임상시험의 결과 자료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제약사한테 주게 되면 그 제약사가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뭐 연구자 임상시험이라도 학술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출 자료 요건이 사실은 간소화되어 있는 이것들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데이터가 이 임상시험의 결과가 충분한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가 저희의 뭐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연구자 임상시험도 허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세포치료제 뭐 연구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이제 이게 약제를 인디케이션에 따라서 승인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쿼리들이 있고, 그것을 또 그 답변을 해야 되는 네. 그 책임자의 연구자의 책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연구자가 네. 그 쿼리를 핸들링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회사에서는 이미 인디케이션이 뭐 예를 들면 페이턴트가 끝났거나 할 때 더 이상의 사실 의욕이 없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갭이 있어서 그게 아마 저희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병원의 이재련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공식 식약처 승인까지는 아니어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좋은 저널에 실려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신청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제 연구자의, 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환자를 위한 진료에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이 좀 그것마저도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각당할 때 같은 연구자로서 매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의 약제 사용 관련해서 혹시 김여롱 선생님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네, 아까도 이제 같은 맥락에 우리 식약처 김정일 과장님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공익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환자한테 사용이 될 때 남들이 특히 어떤 제3자가 그 회의에 많이 참석하는 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려면은 공익성이라는 게 뭐를 대변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저희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있어서 항상 꼬리처럼 따라붙는 게, 그럼 그 연구자 임상시험을 통해서 누가 베네핏을 받게 되느냐를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갖는 생각은 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결국 그 연구자가 어떤 논문을 내기 위한, 그리고 또 본인이 궁금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니즈에 대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항상 많은 제한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도 또 심평원도 마찬가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식약처도 어떤 철저한 NDA 거기에 제출된 임상시험에 근거해서 거기에 참여한 환자에게만 이 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협의의 좁은 범위의
인정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임상에서 활용이 될 때는 이미 기허가받은 다른 약제들과 어떤 시퀀스로 어떻게 받는 것이 적절할지는 임상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그 범위가 좁다 보면은 도리어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다 허가 외로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 있어서 폴피리녹스와 넷파클탁셀 그것이 둘 다 식약처에서 1차로 허가 나는 바람에 한 가지 요법을 쓰고 다른 요법을 바꾼 것이 허가 외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면은 식약처에서는 이제 이거는 허가 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답장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서는 허가 외는 아무리 그걸 끌어온다 하더라도 100대 100 결국 본인 전액 부담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성을 따질 때는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토의도 거치고 논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어떤 공익성을 대변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한테 어떤 리뷰를 받았다는 것들도 충분히 그거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KCSG 같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연구의 목적에 공익성을 철저히 붙이고 그렇게 공익성을 띈 연구의 결과는 식약처나 심평원이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차별성을 두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커브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이 의료자 주도 임상 시험과 오버랩되면서 또 특유의 어떤 공익성을 띌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공익적 임상 연구를 하려면 항암요법 연구에서 연구 계획서를 리뷰할 때 시민단체까지 포함시켜야 나중에 식약처에서나 허가가 다 심평원에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온라인에서 오디언스들이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또 모아서 우리 이수연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미 준비되었던 질문들을 차례로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신수경 전무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이 한국에서 임상시험 중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규제 사항은 없는지 배리어는 없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연구 업무 가운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리스크 베이스드 모니터링 같은 건데 그 확대 영역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까 굉장히 좋은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원격 모니터링은 아마 리모트 STB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트 비짓은 사실은 게시 미팅이나 실렉션 비짓 같은 거 전부 다 리모트로 많이 진행들 하셨을 거로 생각해서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리모트 STB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건 앞서 제가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식약처에서도 웹엑스 등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CRA는 회사에 있고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 널스가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리모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은 이제 허락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인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제 리모트 STB가 가능한 방식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소스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개인 정보를 다 없애고 전달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병원과 관과 이제 다 합쳐서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는 EMR 액세스를 이제 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몇몇 나라에서는 진행이 가능한 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우리나라가 안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아시아 18개국 중에서 EMR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돈이나 사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레귤레이션의 이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레귤레이션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해 당사자 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네. 박연희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팬데믹 시대 임상 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피험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뭐 팁이 무엇인지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별로 없을까요? 더 향상시키. 네네네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안타까워서 하시는 질문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제한의 규제가 적게 받고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모두 병원 베이스로,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이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모트 모니터링이 문제되는 경우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모니터링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CRO의 SOP에는 어느 이게 누적이 돼서 분량이 넘어가면 환자를 더 이상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그런 SOP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구자는 모르고 있고 환자는 스크리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통보가 오는 거죠. 너네 사이트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결국은 그 CRO와 연구자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인 거고요.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좀 해석을 해보면 여전히 그 스테이징 마이그레이션 이슈는 있습니다. 환자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더라도 여전히 병원에 가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더 넘쳐서 발견이 되고 실제로 서저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감소는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지금의 우리나라 형태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일일 생활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사이에 또 김지연 교수님 올라온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소개해 하나 주세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적 임상 연구의 퀄리티를 늘리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펀딩의 중요성이 계속 나왔는데요. 아마도 암정복 과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같고요. 그러면 네카나 코넥트와 차별화해서 암정복 과제에서 앞으로 어떤 펀딩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아까 펀딩의 중요성을 목 놓아 외쳤던 김범석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암정복 펀딩, 그러니까 연구자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펀딩을 해주면은 더 많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액수입니다. 아까도 김효론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뭐 ECRF 비용만도 지금 1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구비 규모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러면은 보험 비용하고 ECRF 보입 비용도 안 되고 뭐 인건비는 꿈도 못 꾸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많은 연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갖고 액수를 쪼개는 것도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 이상은 어느 정도 큰 비용이 좀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뭐 3년 과제, 5년 과제, 심지어 뭐 1년짜리 과제도 있는데 임상시험 준비하는데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스콥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과제들도 뭐 3년짜리, 5년짜리 하면은 뭐 성과 지표 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충분히 팔로우업도 하고 충분히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뭐 제일 쉬운 게 샘플 사이즈 줄이는 거거든요. 샘플 사이즈 줄이면은 또 연구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있는데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주십사는 얘기, 그다음에 펀딩의 규모가 좀 정말로 프랙티컬해야 된다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김효론 교수님 순서인데요.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익적 임상 연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한국의 행정기관, 주재기관이겠죠. 행정기관들의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인식, 현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IIT에 대한 규제기관의 행정 담당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아마 묻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행정기관에서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공익적이라는 말이 붙게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 또는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틀 안에서 유지가 되려면은 현재로서는 그 의사결정 기구에 반드시 여러 시민단체를 포함한 제3자적인 관점을 갖는 그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상연구 요양급여위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절반, 그다음에 한 절반은 시민단체 및 다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 의료자 주도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일부라도 표준 치료에 대해서 우리 국가 의료보험이 커버를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공익성을 가장 먼저 따지는데 거기서의 공익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시급성 또는 그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우리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미 과장님한테는 그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요약하고 다음 차례로 넘길게요. 아까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참여자에 대한 보상 이런 걸 굉장히 더 지금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그걸 아까 자료의 완결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사실은 뭐 reliability, 그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죠. 그다음에 또 completeness, 완전성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요.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의 임상 연구 능력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다국가 연구자 주도 임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식약처 입장에서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사전 질문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답을 정리하지 못한 게 이 질문이었고요. 사실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결론 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낸셜 펀딩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식약처가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존재하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연구에 대한 지원, R&D에 대한 펀딩을 만드는 것은 복지부 차원, 아니면 NIH 차원, 아니면 NCI 차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식약처는 여태까지는 규제 관점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규제 관점에서 그러면 아까 데이터의 어떤 인티그리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R&D의 지원,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존재하는 거지. 저의 이제 여태까지 아까 발표했던 것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펀딩에 대한 지원, 인프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연구자 임상 시험이 갖고 있는 목적성에 맞춰서 식약처의 현재의 규정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허들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수렴하고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입장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가 이제 많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규정된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여기서 공청회를 하고 사실 끝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가 과제로 이제 이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내년에 중요한 사업으로 남아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 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토론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저희 한국이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가 좀 더 활발하고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저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